블룸버그 통신은 주기적으로 세계적인 부호들의 랭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부호의 순위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인물들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부호를 선정할 때 왕족들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호들은 주로 사업으로 성공한 CEO들이 대부분인데요. 얼마 전 세계 부호의 랭킹 순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죠. 바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주 자오 창펑입니다. 몇 년 전부터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지만 미디어 조사에서 가상화폐 부호가 랭킹에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거래하는 인구의 증가를 살펴보면 가상화폐 부호들이 최근 조사에서 상위 랭킹에 올라간 것이 이해가 됩니다. 가상화폐라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거래소 창업으로 성공한 자오 창펑은 그 막대한 부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생각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오늘은 베일에 쌓인 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7년 중국의 강수성에서 태어난 자오 창펑의 부모는 모두 교육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오 창펑이 태어난 이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그의 아버지가 반부르주아 운동으로 인해 중국에서 추방되게 되어 이민을 가게 됩니다. 80년대 말 캐나다 밴쿠버에 이민을 가게 되었으나 마땅한 재산이 없었기에 자오 창펑은 어린 시절 맥도날드와 주유소 알바로 생계를 도왔다고 합니다. 공부 또한 손에서 놓지 않았던 자오 창펑은 캐나다 2위, 전세계 31위 랭킹의 맥길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뒤 취업하여 도쿄, 뉴욕 등지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2000년대 초반 도쿄 증권거래소의 주문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름을 날리고 이후 블룸버그 트레이드북에서 주식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불과 27살이었던 이 천재는 2년 만에 3번 승진하며 승승장구했지만 고향에서의 더 큰 성공을 기약하며 상하이로 향해 퓨전 시스템을 창업합니다. 퓨전 시스템 또한 주식 거래를 위한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했고 상하이에서도 자오 창펑의 성공은 이어지게 되죠. 2013년 포커게임을 함께하던 지인으로부터 비트코인에 대해 듣게 된 그는 비트코인 관련 정보를 읽고 관련 포럼에 참가하는 등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공의 가능성을 읽은 그는 상하이에 있던 자신의 집을 매각한 후 그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암호화폐 전자지갑 개발 업체인 블록체인 인포에 세 번째 직원으로 합류하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 중에 로저 버가 있었는데 그는 비트코인 예수로 불리는 인물로 자오 창펑은 시작부터 업계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자오 창펑은 단순한 직원으로의 생활에 만족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블록체인 인포에서 8개월간 재직하고 뛰쳐나와 오케이코인 창업자인 쉬밍신과 함께 일을 하기도 했으나 곧 퇴직하고 자신만의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2017년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가 공존하던 때입니다. 14년도에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 파산의 기억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던 때였죠. 17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금을 확보한 자오 창펑은 7월 바이낸스를 설립하고 가상화폐 공개로 1,500만 달러를 조달합니다. 바이낸스는 이후 6개월 만에 600만 회원을 보유한 세계 3위의 거래소가 되는데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 정책과 빠르고 안전한 거래 시스템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돌풍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바이낸스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많고 유동성이 강한 알트코인을 상장시켜 120여 종의 암호화폐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용자들을 유입시켰죠. 또한 바이낸스 거래소의 자체 암호화폐인 바이낸스 코인을 발행, 유통시키기도 했는데 17년 당시 그는 6천억 원에 달하는 바이낸스 코인을 보유해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업 몇 달 뒤 시작된 정부의 규제는 새로운 선택을 강요하게 됩니다. 2017년 9월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 조치를 내립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되자 수많은 거래소들이 중국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바이낸스 또한 일본과 대만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중국 내 거래량이 상당했지만 다행히 38%의 고객이 미국에 있었으며 일본 또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고 이로 인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일본으로의 본사 이전은 이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납세 기록이 부족하고 일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주고 있으며
일본 금융청이 바이낸스의 일본 내 거래를 멈추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간다는 기사 등 여러 난관에 직면한 그는 한 국가에 본사를 설립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규제 이후 대만, 몰타를 거쳐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바이낸스의 실질적 전략은 국가별 대응 전략을 통해 거래소 사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거래소임에도 본사가 뚜렷하지 않은 요상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2021년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이 임시로 내줬던 가상자산 서비스 라이선스를 철회하자 바이낸스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설립하려던 계획 또한 포기했습니다. 바이낸스는 현재 국가별로 거래소를 등록하고 운영 방식 또한 현지 국내법에 맞춰 각 국가의 거래소별 운영 정책 또한 다르게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바이낸스 미국과 바이낸스 캐나다는 다른 법체제 하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은 중국에, 서버는 해외에, 법인들은 각국에 존재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별 대응 전략이 다른 것을 감안하면 이런 국가별 거래소 설립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대응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오 창펑의 자산을 927억 달러, 우리 돈 115조 원으로 추산했는데 정작 바이낸스는 세계 어느 국가의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얼마 전 3년 내로 바이낸스 US의 미국 증시 상장을 계획 중이라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현재 비트코인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뉴욕 증시 상장이 좀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업계 2위인 코인베이스가 상장 후 1년 만에 주가가 갈치마냥 반토막 난 걸 생각하면 꾸준히 성장하는 입장에서 급하게 증시 상장을 서두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업계 관련자들은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가 아닌 자오 창펑을 비공식 세계 최대 부호로 손꼽기도 하는데 몇 년 뒤 그의 미래는 어떨지 궁금해지네요.